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을 꿈꾸면서 모텔을 투자하려는 분들을 위해 절대 사면 안 되는 모텔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숙박업 투자 6년 차인데 모텔 투자를 하면서 걱정이 많은 사장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매도가 안 돼서 물린 사장님부터 경매로 날아가는 사장님들까지 다양한 경우를 접하게 됐습니다. 모텔 꼬마 빌딩 투자는 투자금이 적을수록 전재산을 걸고 투자하게 되는데, 이때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전재산을 날리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꼼꼼히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텔은 부동산 투자와 숙박 사업의 결합물이기 때문에 숙박 사업에 필요한 요소들은 건축사나 공인중개사 분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몰라요. 숙박업을 운영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죠. 각설하고 모텔 투자하고 나락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모텔 투자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첫 번째, 가격이 무거운 모텔을 풀대출을 일으키고 보유 현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입지가 깡패라고 하죠. 하지만 숙박업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만약 입지가 깡패라는 말이 100% 정답이라면 강남 모텔이 경매에 나올 수 있을까요? 2006년, 13년, 14년, 15년, 17년, 20년, 22년 입지 깡패 강남에서도 경매로 날아가는 모텔들이 있습니다. 실거래도 볼까요? 같은 물건이지만 누구는 58억의 시세 차익을 내고 누구는 20억을 손해봅니다. 건물 투자는 서울의 입지 좋은 곳, 못해도 수도권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장기 투자하면 이기는 게임이다 라는 말들도 많고요. 돈 벌었다는 이야기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인천에서도 10년을 보유했는데 9억을 손해보았습니다. 10년은 장기 투자가 아니어서일까요? 아니면 인천은 수도권이 아닌 걸까요? 의정부에서는 1년에 9억을 손해보는 거래도 있네요. 의정부역과 경전철의 더블 역세권에 GTX 호재도 있는데 말이죠. 제가 가격이 무거운 모텔을 풀대출 일으키고 보유 현금이 없으면 안 된다, 숙박업은 입지가 깡패다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수도권의 주요 입지에서도 경매로 날아가고 손절하는 사례들이 있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숙박업의 방당 매출에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텔의 평일 스탠다드 숙박을 지방이 5만원 받을 때 강남은 10만원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창읍을 보시면 평일 6만원에서 8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도 6만원에서 8만원을 받습니다. 매가가 높으면 은행이자 부담이 높은데 매출 캡이 씌워져 있으면 현금 흐름이 낮거나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투자는 현금 흐름은 별로 없더라도 지가 상승을 노리고 미래 시세 차익을 보겠다는 전략이고, 이런 투자가 가능한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건물을 사고도 수중에 생활비, 은행이자가 걱정 없을 만큼 현금 보유가 정말 많이 있으신 분들의 투자법입니다. 그런데 시세 차익을 크게 낸 결과만 보고 무턱대고 무거운 물건을 풀대출을 받아버리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경매로 전 재산을 잃거나 수억, 수십억의 손해를 보며 손절 매도를 해야 합니다. 내 현금 보유량에 따라서 숙박업 투자 전략을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숙박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숙박업은 부동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장사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즉, 부동산 가치는 높지만 숙박 상권이 안 좋은 지역도 많다는 거죠. 저는 숙박 상권을 분석하기 위해 카드 매출 기준으로 전국 1943개의 동단위 매출을 분석했는데요. 서울 명동 1등, 종로 2등 같이 부동산 가치와 숙박 매출이 비례하는 곳도 있지만, 부동산 가치는 높지만 숙박 상권으로 1000등을 넘어 1800등, 1900등을 하는 서울의 입지들도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와 숙박 상권의 가치를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 몸을 담으면 귀동량으로 생긴 감은 있으시겠지만 객단가는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다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땅의 가치만으로 뛰어들면 숙박 장사에 문제가 생기고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말씀드린 1번 예시처럼 경매나 손절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잊지 마세요. 부동산 지가 상승의 가치는 미래 시점을 위한 투자 방법이고, 숙박 상권을 분석한 숙박 장사는 현재 시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투자금이 적다는 이유로 적은 객실에 작은 빌딩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숙박업을 해보신 사장님들이 모두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숙박업은 객실 수가 깡패다. 에어비앤비 몇 개가 너무 잘 돼서
모텔 건물로 넘어가고 싶다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가 바로 적은 객실의 모텔 건물을 산다입니다. 저도 에어비앤비 하시는 수강생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오해와 실수를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보통 임차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 인테리어와 홈스타일링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내 집도 아닌데 예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서울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평일에도 만실이 잘 되고 장박까지 하니까 청소 인건비도 별로 안 들고 투자금 대비 이만한 수익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투자는 에어비앤비 구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건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LTV 70에서 80% 정도의 거의 풀 대출을 일으키실 거고, 그러면 에어비앤비 때는 없었던 은행 이자라는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에어비앤비는 건물에 누수가 생기면 임대인이 비용을 내고 고쳐줬지만 이제 내 건물의 누수는 제가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노후화된 건물이고 내 건물이니 리모델링도 진행하게 되죠. 리모델링 후 누수가 생기면 그 부분을 뜯고 다시 리모델링까지 해야 되니 이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하는 동안 그 객실에 손님을 못 받는 손해도 따르고, 공사가 더 커져서 시끄러운 공사까지 된다면 다른 객실들도 손님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시점에 수도, 난방 등 설비 공사까지 리모델링 공사비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커지고, 공사비까지 만약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이자는 점점 더 불어나게 됩니다. 에어비앤비 때는 은행이자 0원에 임대료 200만원이었던 고정비가 모텔을 하게 되면 건물과 리모델링 합쳐서 만약 30억에 70%를 대출받았고 5% 이자만 해도 매월 1250만원의 이자가 고정으로 생깁니다. 모텔처럼 대실 숙박을 받자니 30객실에도 지배인 2명, 청소 2명이 필요한데 10객실에도 지배인 2명, 청소 2명의 고정비와 같아서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방의 호스텔이나 작은 모텔을 에어비앤비식으로 돌리겠다고 하면 운영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정말 에어비앤비 상권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또 나락으로 가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객실 수가 적은 모텔 건물들의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객실 수가 적으면 대실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숙박 매출로만 해야 되니 매출에 상방이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객실 수가 적은 모텔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첫 번째는 3시에 입실해야 되는 에어비앤비로만 돌릴 수 있으니 평일에 만실되는 상권이 아닌 곳에 들어가면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권력이 약하거나 건물 가격이 높으면 대수선으로 벽을 철거하고 방을 크게 만들어서 희소성의 가치로 단가로 높이고 평일 만실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만약 평일 숙박을 못 채우는 상황이라면 정말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통상 이야기하는 꼬마 빌딩의 건물주는 건물을 보유하고 임차인을 잘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임차인을 맞출 수만 있으면 임차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예쁘게 인테리어도 하고 예쁜 간판도 달고 알아서 장사하고 따박따박 월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모텔 건물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객실당 3,500만원 정도의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만약 30객실이라면 10억이 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이고, 건물 외벽에 설비까지 손을 댄다면 객실당 4천만원, 5천만원도 들어가죠. 문제는 저희는 10억 리모델링을 했는데 감정평가에서는 이 10억을 다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유는 감정평가는 부동산 감정을 하는 것인데 인테리어에는 부동산이 아닌 TV, 침대, 스타일러, 가구, 수건 등 부동산이 아닌 비용도 포함되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계산을 하면 20억에 산 건물이 감정가가 19억이었습니다. 여기에 10억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30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재감정을 받았더니 기존 감정가 19억에 가전 가구를 뺀 7억만 반영이 돼서 26억이 된다면 팔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30억의 원가에 취득세, 은행이자까지 붙었으니 35억에 팔고 싶고, 감정가는 26억이니 다음 매수자는 신용도가 좋다는 가정하에 26억의 감정가에 80% 대출을 받아서 20억 8천, 그리고 14억 2천의 자기부담금이 생깁니다. 즉 감정가가 낮으면 대출이 낮게 나온다는 문제에 봉착해서 단기 매도가 어려워집니다. 내 건물을 너무 사고 싶어하는 현금 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수억 이상의 리모델링 비용을 간과하고 투자를 하면 물릴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건물 노후화로 감가가 되어 건물 가격이 깎이는 금액까지 고려한다면 땅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과 조금 오르는 지역의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땅값이 안 오르는 지역은 생각보다 많이 싸게 사셔야 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나락으로 가는 투자의 문제는 수지 분석을 할 줄 모른다입니다. 수지 분석이 뭐죠?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분석해서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거죠. 저희는 수억의 리모델링을 통해 매출이 낮은 모텔을 최대 매출이 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수입 지출을 분석해서 사업 수익성이 나오면 투자를 하는 거고, 안 나오면 은행 이자를 내 현금을 투여해서라도 장기 보유해서 시세 차익이 날 만한 입지에 들어가는 거고, 이도저도 아니면 다른 물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텔 초보 투자자분들이 수지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200평 미만의 다가구 집장사 있죠. 수지 분석을 하고 들어가도 불경기가 되거나 규제 문제가 터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건데, 300~400평 건물을 투자하면서 프랜차이즈 업체가 된대, 부동산 사장님이 된다고 하던데, 이런 말에 홀려서 전 재산을 넣는 투자는 정말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나 프랜차이즈 업체가 건물주가 매도 못하고 물리거나 금전적 손해를 보면 책임진다는 계약을 해주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투자의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노트북 구매할 때나 새 차 구매할 때 정보 얻고 고민하는 시간과 건물 투자를 위해 정보를 얻고 고민하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급매라는 환상에 젖어서 말 한마디에 속아서 계약금을 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 판에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급매가 초보 투자자인 우리들한테까지 오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급매가 오면 수지 분석하고 상권 분석 20분 내로 끝내서 계약금 쏘실 능력이 있는 걸까요? 급매인지 사기인지 정보를 분석할 능력이 없다면 정말 욕심만 부리다가 인생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건물 투자를 로또 사듯이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5,000원 날리면 또 그 다음 주도 하면 되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평생 건물 투자 한 번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처럼 한 번 베팅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모아서 딱 한 번의 기회를 겨우 잡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그 한 번의 기회를 잘 잡으면 지방 망한 모텔로도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한 번의 베팅 기회를 잡기 위해서 파고 정말 많은 상권 분석과 기획과 여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방의 망한 모텔로 투자해서 성공한 경험담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주세요.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